중국인만 싹 다 골라 죽인다.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움직임이 중국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국도 CIA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죠. 오직 한국만이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세계 최강 대국들을 모두 제친 건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새벽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복도 조명만 형광등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밀러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정보국 톰슨, 국방부 연락관 데이비스, 국무부에서 온 캐서린이 차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들이 높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중국 관련 보고서가 맨 위에 놓여 있었어요. 두꺼웠죠. 손으로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그 아래로 아프간 문서가 있었고 일본 관련 자료가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맨 아래 끝에 얇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두께가 다른 것들의 절반도 안 됐어요. 손으로 들어보니 가벼웠습니다. 중국 파일과 비교하면 종이 몇 장 차이였죠. 밀러가 기침을 하면서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국부터 갑시다. 그가 말했어요. 톰슨이 서류를 펼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불안정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경제 지표도 둔화 추세고 군사 동향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현지 자산들이 보고한 내용을 종합하면 평소와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아프간이었어요. 철군 이후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탈레반 외에 다른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죠. 데이비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넓게 깔렸어요. 이 지역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북부 쪽인데 잔존 무장 조직들이 뭔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캐서린이 물었죠. 아직 모릅니다. 데이비스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동 패턴이 이상합니다. 방향이 일정해요.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목적지를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아프간 북부, 잔존 세력, 이동 패턴 이상이라고 적었죠. 펜을 돌리면서 생각했어요. 아프간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었죠. 일본 파트로 넘어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설명을 맡았죠. 도쿄에서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일본 내각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랍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기존 예산의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밀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그가 말했죠. 오래 기다린 건데요. 우리가 수십 년간 요청한 거잖아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데이비스가 맞장구 쳤어요.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일본이 전면에 나서면 우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움직이면 동아시아 구도가 달라지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예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밀러가 시계를 보더니 다른 안건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테이블 끝에 놓인 한국 파일을 슬쩍 봤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더군요. 회의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톰슨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쪽은 따로 논의 안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테이블 위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한국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펼쳐보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잖아. 그가 말했죠. 경제 성장률 전망이랑 대북 정책 기조 유지, 방위비 협상 일정 정도인데 새로운 게 없어요. 지난달이랑 똑같습니다. 누군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마지막에 따라오잖아요. 데이비스였어요. 그가 커피잔을 들면서 말을 이었죠. 우리가 방향 정하면 따라오고 우리가 결정하면 수용하고 늘 그래왔잖습니까? 수십 년간 한 번도 안 벗어났어요. 맞아요. 캐서린도 동의했습니다. 동맹이니까 알아서 균형 맞추겠죠. 예측 가능한 게 한국의 장점이에요. 변수가 없으니까 편하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따라왔고 우리가 속도를 올리면 맞춰왔으며 우리가 결정하면 수용해왔습니다. 한반도 안보는 우리 우산 아래 있었고 경제는 우리 시장에 의존했으며
외교는 우리 노선을 따랐죠. 변수가 될 이유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났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국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얇았죠. 펼쳐봤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 3%대 유지, 대북 정책 현상 유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예정대로 진행,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어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특이사항이 생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파일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데이비스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신경 쓸 게 없어서 좋죠. 예측 가능하니까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겨요. 그렇죠.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이랑 일본만 신경 쓰면 되니까 편해요. 한국은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비스가 웃으면서 회의실을 나갔고 저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워싱턴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한 거였죠. 붉은 기운이 하늘 끝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한국 관련 브리핑 요청도 없었고 추가 분석 지시도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모니터를 봤어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는데 한반도가 작게 보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였고 일본 열도가 바다 건너편에 길게 늘어서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우리 결정을 기다리겠지. 의자에 기대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새벽 회의 후에는 항상 피곤했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는데 모니터에 한반도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작았어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변수로 보지 않았어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동맹이었을 뿐이죠. 우리가 시키면 따라오는 나라, 우리가 이끌면 뒤따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중국 경제 동향 분석, 일본 방위비 증액 관련 후속 보고서 검토, 그런 것들이었죠. 한국 파일은 여전히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손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톰슨한테서 전화가 왔죠. 지금 잠깐 내려올 수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된 느낌이었죠.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 곤란해요. 톰슨이 답했어요. 직접 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보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복도가 평소보다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가기도 했죠.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톰슨이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는데 아프간 지역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이상한 게 포착됐습니다. 그가 말했죠. 아프간 북부에서요. 화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톰슨이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점을 짚었어요. 이 지역에서 무장 조직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탈레반입니까? 제가 물었죠. 아니요. 톰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레반이 아닙니다. 잔존 세력이에요. 철군 이후에 흩어졌던 소규모 무장 조직들이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는데 위성 추적 데이터인 것 같았어요. 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세력들은 돈이 없어요. 톰슨이 설명했어요. 보급선도 끊겼고요. 탈레반한테 밀려서 산악지대로 숨어들었던 애들입니다. 조직력도 없고 지휘 체계도 무너졌어요. 근데요, 제가 말했죠. 근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톰슨이 화면을 확대하면서 말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정확하게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톰슨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 이동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선이 그어졌는데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었죠. 보세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이동 시점이 일정해요. 이틀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것도 항상 밤에요. 그리고 경로를 보세요. 국경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점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에 그려진 선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아프간 북부에서 시작해서 점점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타지키스탄 국경을 스치듯 지나고 키르기스스탄 방향으로 꺾이더니 결국 한 지점에서 멈추고 있었죠. 이 목적지가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톰슨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중국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죠. 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경로대로라면 최종 목적지는 신장입니다. 말이 안 됐어요. 아프간 잔존 무장 조직이 왜 중국으로 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하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준다고요? 제가 되물었죠. 톰슨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통신 감청 기록이었어요. 이 세력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가 바뀌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구형 무전기를 썼는데 지금은 위성 통신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암호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장비를 제공했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톰슨이 답했죠. 그리고 이동 경로를 보면 국경 검문소를 정확히 피해가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누군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검문소에 병력이 있고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도는지를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죠. 누군가 이 세력들을 중국 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목적이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톰슨이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중국을 흔들려는 거 아닐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장은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위구르 문제도 있고 소수민족 갈등도 있고요. 거기에 외부 무장 세력이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신장에서 뭔가 터지면 중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누가 그런 걸 계획한단 말입니까? 국가 단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배후가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톰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프간 산악지대를 빠져나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목적지는 중국 신장이었습니다. 톰슨이 제 옆에 섰어요. 이거 밀러한테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죠.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아프간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중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있었고 목적지는 가장 민감한 지역이었죠. 이건 단순한 테러 위협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고서 준비하세요. 제가 톰슨에게 말했습니다. 긴급 브리핑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분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프간 잔존 세력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돈도 없고 보급도 없는 세력이요. 그런데 누군가 장비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프간 상황은 여전히 주시 중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죠. 무장 세력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니터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폭발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열렸는데 아직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우르무치 외곽에서 폭발이 있었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정도였죠. 중국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신장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프간에서 이동하던 그 세력들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톰슨에게 전화했죠. 뉴스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죠. 우리 추적하던 그 세력들이랑 연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됐어요. 톰슨이 말했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치가 일치하거든요. 그들이 향하던 방향이 정확히 저 지역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추가됐어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이었죠. 중국 공안이 현장을 봉쇄했고 외신 접근이 차단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테러라고요.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죠.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사건이 터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테러라고 단정 짓다니요. 수사도 제대로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밀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톰슨과 데이비스, 캐서린도 와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중국 관련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시작하죠. 밀러가 말했어요. 신장 상황부터 브리핑해주세요. 톰슨이 일어나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어제 발생한 폭발 사건입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르무치 외곽 공업지대에서 터졌고 민간인 8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측은 테러로 규정했죠. 우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톰슨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가 저를 힐끗 봤죠.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이게 단순한 테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드렸던 아프간 잔존 세력 이동건 기억하시죠? 톰슨이 설명을 이었어요. 그들이 향하던 목적지가 정확히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이 일치해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계획된 거라는 겁니까? 데이비스가 물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죠. 누군가 이 세력들을 의도적으로 신장에 투입한 겁니다.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목적이 뭡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중국을 흔들려는 거 아닐까요? 톰슨이 답했습니다. 신장은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위구르 문제가 항상 불씨로 남아있고 소수민족 갈등도 있죠. 거기서 테러가 터지면 중국 내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테러가 아니라 방아쇠였구나. 누군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흔들기 위해 일부러 불씨를 던진 거였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자극이었습니다. 배후는 파악됐습니까? 밀러가 물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톰슨이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국가 단위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밀러가 시계를 봤습니다. 다른 참고 자료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그때 캐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올라온 문건이에요. 한국이요? 밀러가 되물었습니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죠. 네. 캐서린이 얇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국 정보당국에서 참고용으로 보내온 겁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캐서린이 서류를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죠. 본 사안은 단발 사건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연결축 전반의 불안정 신호로 판단돼. 그녀가 읽었습니다. 향후 연쇄적 사건 발생 가능성 있으며 중국 내부 취약 구조가 노출될 수 있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연결축 전반의 불안정 신호라고요. 단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연쇄적 사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데이비스였죠.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파악 중인 건데 벌써 결론을 내리다니요.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캐서린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이런 일에 뭘 안다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쓰는 걸까요? 중앙아시아 문제는 우리 영역이잖아요. 밀러가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일단 참고만 하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 판단이 우선이에요.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저런 분석을 내놓는 걸까? 라고요. 중앙아시아 정세는 우리가 훨씬 잘 알았고 중국 내부 상황도 우리 정보망이 더 촘촘했으니까요. 한국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나라일 뿐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캐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한국 문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캐서린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관심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답했죠. 어떻게 저런 결론을 냈는지 보고 싶어서요. 캐서린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문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짧았어요.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됐죠. 하지만 내용은 밀도가 있었습니다. 아프간 잔존 세력의 이동 경로를 분석했고 중앙아시아 국경지대의 보안 허점을 지적했으며
신장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음. 유사 패턴의 추가 시도 예상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이걸 파악한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우연히 맞춘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런 일에 대해 우리보다 앞설 리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 문건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요. 그게 무시였다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신장 사건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NSC 회의가 잦아졌고 중국 관련 보고서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매일 야근을 했죠. 중국 내부 정세 분석, 신장 지역 동향 파악, 소수민족 현황 조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특별 브리핑이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평소 회의실이 아니라 지하 보안 구역에 있는 대형 상황실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밀러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고 톰슨과 데이비스, 캐서린 외에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계급장이 달린 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시작하죠. 밀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취약성 분석입니다. 시나리오 검토할 겁니다. 톰슨이 리모컨을 들고 일어났어요. 화면을 클릭하자 거대한 지도가 떴습니다. 중국 전역이었죠. 그런데 평소에 보던 지도와 달랐어요. 색깔이 다양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색 등이 모자이크처럼 퍼져 있었죠.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족분포 지도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중국 내 소수민족 거주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색깔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족 거주 지역은 동부 해안가에 집중돼 있었고 나머지 내륙과 서부, 북부는 온통 다른 색깔들로 채워져 있었죠.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톰슨이 설명을 이었어요. 한족이 압도적 다수고 나머지 55개가 소수민족이죠. 하지만 소수라고 해서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장족만 해도 인구가 1600만이 넘어요. 위구르족이 1100만, 몽골족이 600만, 티베트족이 700만 정도 됩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000만 단위의 인구가 소수민족이라니요. 그들이 각자 자기 언어를 쓰고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자기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톰슨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새로운 지도가 떴는데 이번에는 행정구역이 표시돼 있었죠. 중국은 이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체제 아래 묶어놨습니다. 강제로요. 자치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베이징이 통제하고 있어요. 언어 사용을 제한하고 종교 활동을 감시하고 이동을 통제하죠. 톰슨이 신장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었어요. 여기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가 말했죠. 중국 영토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위구르족입니다. 그들은 튀르크계 무슬림이에요. 한족과는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베이징은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름과 물 같았어요. 억지로 섞어놨지만 언제든 분리될 수 있는 구조였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신장에서 불안정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 반응이죠. 데이비스가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전체 지도에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신장에서 시작해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신장에서 불이 붙으면 티베트로 번질 수 있습니다. 톰슨이 설명했어요. 티베트도 독립 열망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내몽골로도 번질 수 있어요. 몽골족들도 자치를 원하니까요. 광시 장족 지역도 마찬가지고 윈난성의 소수민족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점점 많아졌어요. 신장에서 시작한 선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균열처럼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봅시다. 톰슨이 말했어요. 그가 화면을 클릭하자 중국 지도 위에 점선이 그어졌습니다. 영토가 조각조각 나뉘었죠. 만약 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불안정이 발생하면 중국 영토의 3분의 1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톰슨이 설명했어요. 신장, 티베트, 내몽골, 광시, 윈난 등이 포함되죠. 이 지역들이 동시에 소요 상태에 빠지면 베이징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죠. 조각난 중국 지도를요.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 걸까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요.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톰슨이 덧붙였어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국의 통합은 강제로 유지되고 있어요.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약해지면 균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밀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신장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장은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불안정이 시작되면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자극을 가하고 있다면 더 위험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한국 문건이 떠올랐습니다. 연쇄적 사건 발생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보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걸 먼저 파악한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머리를 저었어요. 아닐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지. 라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화면에 표시된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어요. 3분의 1이 붕괴된 중국 지도를요. 그때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스였어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그가 말했죠.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어요. 중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핵무장 국가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내부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영토가 조각나겠습니까? 너무 과장된 시나리오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동의했어요. 중국이 그렇게 약하지 않죠. 내부 통제력이 강하잖아요. 소수민족 불만이 있어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설마 정말로 붕괴되겠습니까? 밀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데이비스와 같은 의견이었죠. 중국이 무너지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라고요. 그 말에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인 건 바로 저였어요. 상황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에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방금 본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조각난 중국을요. 3분의 1이 붕괴된 시나리오를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현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니란 판단이었는지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어요. 저는 그걸 며칠 후에야 알게 됐죠. 도쿄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겁니다. 일본 측이 협의를 요청했어요. 중국 상황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다고 했죠. 저는 국무부 캐서린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에 일본 외무성 관계자 3명이 떴어요. 그중 1명은 방위성 소속이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 일본 측과 회의할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인사를 나눈 뒤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다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신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저희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캐서린이 물었어요. 다나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옆에 앉은 방위성 관계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죠.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중국 내부 불안정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브리핑을 떠올렸습니다. 3분의 1 붕괴 시나리오요. 우리는 그걸 가능성 낮은 가정으로 봤는데 일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려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서류를 펼쳤어요. 화면에 지도가 공유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함께 표시된 동아시아 지도였죠. 중국 내부가 불안정해지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다나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지도 위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는 난민입니다. 내부 소요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겠죠. 해안 지역으로 몰릴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방향은 어딜 향하겠습니까? 화살표가 동해와 남중국해 쪽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일본 열도를 향해 꺾였죠. 일본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선진국이 저희입니다. 난민들이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이라고요. 일본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해상 불안입니다. 다나카가 말을 이었어요. 중국 해군이 내부 통제에 집중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치안이 흔들립니다. 해적이 늘어날 수 있고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수 있어요. 일본 상선들이 위협받게 되죠. 물류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화면에 해상 루트가 표시됐습니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물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 근해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석유도, 식량도, 원자재도요. 그 길이 불안해지면 일본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거였죠.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합니다. 다나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국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불만을 외부적에게 향하게 하는 거죠. 그 대상이 저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을 다시 불붙이거나 역사 문제를 자극하거나요. 최악의 경우 군사적 도발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캐서린을 힐끗 봤어요. 그녀도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일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맞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맞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나카가 잠시 멈췄어요. 옆에 앉은 방위성 관계자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라는 이름이었죠. 지금까지 일본은 방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전수방위라는 원칙 아래 공격 능력을 갖추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협이 오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점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억지력이 생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본이 공격 능력을 언급하다니요. 전후 수십 년간 금기시됐던 영역이었거든요. 평화헌법 때문에 일본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까?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각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방비를 대폭 늘릴 계획이에요. 현재의 2배 수준까지요. 그리고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공격 능력을 공식화할 겁니다. 2배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일본 국방비는 연간 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야마모토가 답했어요. 2배면 1000억 달러에 가까워지죠. 세계 3위 수준의 국방 예산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1000억 달러라고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어요. 일본이 그 정도로 군비를 늘리겠다고요. 이건 역사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전후 질서가 바뀌는 거였어요. 공격 능력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반격 능력입니다. 야마모토가 답했어요.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죠. 미사일로요. 지금까지는 미국한테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독자적으로 보유할 겁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무장을 강화한다고요. 공격 미사일을 갖추겠다고요. 수십 년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기가 중국이라고요. 신장에서 터진 작은 사건이 일본의 안보 전략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였죠. 다나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을 미국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동맹국으로서요. 일본이 강해지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죠.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오래 기다린 일이었죠. 환영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캐서린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죠. 좋은 소식이네요. 일본이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이 겁을 먹은 거였어요. 중국 불안정이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공포를 느낀 거죠. 난민이 밀려올까봐, 해상이 불안해질까봐, 공격받을까봐요. 그래서 무장을 강화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맞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방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창이 필요하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가볍게 봤어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라고 했죠.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죠. 국방비 2배, 공격 능력 공식화요. 창밖을 보니
워싱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결정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죠. 이게 좋은 일인 건가? 아니면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인 건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일본의 결정은 워싱턴에서 환영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죠. 동맹국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그 논평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에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는 동아시아 정세 재검토였어요.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을 반영해서 전략을 수정하자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밀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톰슨과 데이비스, 캐서린도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평소보다 밝았죠. 무거운 안건을 다루는 것 치고는 이상할 정도로요. 시작하죠. 밀러가 말했습니다. 일본건부터 정리합시다. 캐서린이 브리핑을 맡았어요. 일본 내각이 국방비 증액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죠.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공격 능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도입도 추진 중이고요. 좋은 일이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요청해온 거잖아. 일본이 드디어 움직이는군. 저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거든요. 전후 질서 때문에 일본은 군사력을 최소화해왔어요. 방어에만 집중했죠. 덕분에 동아시아 안보 부담은 대부분 미국이 져야 했습니다. 주일미군 유지 비용, 억지력 제공, 위기시 개입 준비까지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스스로 무장을 강화한다고 하니 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이비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이 표시돼 있었죠.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강해지면 중국 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전면에 나서면 우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도 위에 화살표가 그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방향으로요. 일본이 여기를 담당하면 우리는 남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설명했어요. 대만 해협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어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완벽해.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앞에 서고 우리가 뒤를 받치는 구도야. 중국 입장에서는 양면에서 압박받는 셈이지. 회의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오랫동안 원했던 일이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물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면 한국도 뭔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밀러가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니까 알아서 균형 맞추겠지.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일본이 강해지면 한국도 따라올 거야. 경쟁심이 있으니까. 서로 자극받아서 둘 다 강해지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지. 데이비스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뭔가 하면 따라하고 우리가 방향 잡으면 맞춰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 보면서 자극받아서 국방비 늘리겠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예측 가능하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동맹이고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뭔가 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일본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밀러가 웃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일본이야. 일본이 제대로 움직이면 한국은 자동으로 따라와. 언제나 그랬잖아.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일본 지원 방안, 군사 협력 강화, 정보 공유 확대 같은 것들이 논의됐어요. 한국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록 같은 존재였어요. 일본이 주인공이고 한국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조연이라는 인식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회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일본 방위비 증액, 공격 능력 공식화, 미국 지지, 역할 분담 기대라고 적었죠. 그리고 한국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동맹으로서 자연스럽게 동조 예상이라고 썼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좋은 날씨였습니다. 기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이 움직이고 한국이 따라오고 중국이 압박받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결정이 공식 발표됐고
국제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일본 재무장, 역사적 전환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중국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비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으니까요. 한국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논평이 있었어요. 일본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영향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평범한 외교적 언어였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는 그 논평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예측 가능하네 라고요. 조용히 지켜보다가 우리랑 협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밀러 말대로 알아서 균형 맞추려는 거겠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캐서린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접촉 요청이에요. 접촉 요청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캐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공개 협의를 원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의제도 안 밝혔고요. 이상하죠.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한국 측 요청서였어요. 미국 측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을 희망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장소는 서울. 일정은 가능한 빨리요. 의제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뭘 논의하려는 걸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캐서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가봐야 알겠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본 건 때문일 수도 있고 중국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비공개 협의를 요청하다니요. 평소답지 않았어요. 보통은 공식 채널로 연락하거든요. 외교부 대 국무부로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접촉을 원하다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보죠. 제가 답했어요. 뭔지 궁금하네요. 한국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는 거겠지. 라고요. 아니면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려는 거거나요. 한국이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한테 의존하려는 거라고 봤어요. 동맹이니까 알아서 균형 맞추겠지. 밀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예측 가능하다고요. 따라오는 나라라고요.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14시간이 걸렸어요. 긴 비행이었죠.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서 구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이 뭘 말하려는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일까요? 아니면 중국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일까요? 어쨌든 큰 건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제안할 리 없었으니까요. 늘 그래왔듯이 우리 방침을 확인하고 따라오려는 거겠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날씨가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탔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거였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운전사가 말없이 문을 열어줬죠.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답했어요. 용산입니다, 선생님. 용산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 근처 말입니까?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근처입니다. 그가 말했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 빽빽한 차량들이요. 번잡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돼 있는 것 같았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높지 않은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죠. 평범해 보였는데 주변에 경비 인력이 배치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건물이 아니었어요. 내리자마자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말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몇 층인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왔죠.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안내원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작았어요. 테이블 하나에 의자 6개가 전부였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내원이 물을 가져다 줬고 저는 한 모금 마시면서 기다렸어요. 누가 오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외교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국방부 쪽일까요? 어쨌든 고위급이겠죠. 비공개 회동을 요청할 정도니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예상했던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군복도 아니고 외교관 특유의 딱딱한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학자 같기도 하고
사업가 같기도 했죠. 뭔가 범주에 넣기 어려운 인상이었습니다. 강도현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국가전략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직함을 되새겼습니다. 국가전략자문이라고요. 처음 듣는 직함이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정보기관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현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답했어요. 솔직히 왜 부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강도현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았죠. 중국 상황을 보고 계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신장 사건 이후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도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외교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불안정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현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동의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봅니다. 강도현이 말했어요. 중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흔들린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강도현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질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듭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질서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도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동아시아 질서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전후체제죠. 일본을 묶어두고 한국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요. 그런데 중국이 흔들리면 그 구도가 깨집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핵심이 뭔지 모르겠었죠.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강도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죠.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질서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방식으로 한반도 위에 떨어질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강도현이 차분하게 반복했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질서를 만들 겁니다. 그가 말했죠.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질서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구경하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한국이 질서를 만든다고요? 직접 개입한다고요? 구경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제가 예상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방침을 확인하러 부른 줄 알았습니다.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는 줄 알았어요. 따라가겠다고, 협조하겠다고,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겠다고요. 질서를 만들겠다고요. 저는 강도현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도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악수를 나눴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악수였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강도현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이 텅 비었는데 그가 했던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원이 와서 저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강도현의 말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흔들리면 질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듭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질서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방식으로
한반도 위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그래서 한국은 구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경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피곤해야 하는데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미니바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창가로 가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빽빽했어요. 이 도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강도현 같은 사람들이 저런 건물들 어딘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질서를 만들겠다고요. 구경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쓰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았죠.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경계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죠. 그냥 결과를 말했어요. 중국이 흔들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분석이었어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설득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달랠 수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결과를 계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말하거든요. 강도현이 그랬어요. 그는 저한테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알려주러 온 거였죠. 한국이 뭘 할 건지를요.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호텔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강도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허세인 걸까요? 작은 나라의 과대망상인 걸까요? 하지만 허세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과대망상치고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는 미사여구를 쓰지 않았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강조하지 않았죠. 애국심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고요. 원인과 결과를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게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워싱턴에서 온 건 없었습니다. 시차 때문이겠죠. 거긴 아직 낮이니까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강도현이라고 쳤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공식 직함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국가전략자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었죠. 정부 조직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저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계획을 말해줬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식 직함은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후에서 판을 짜는 사람들이요. 강도현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를 다시 보게 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움직인다면 우리와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다시 만나겠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다시 만났을 때 뭘 논의하게 될까요? 협력을 논의할까요? 아니면 갈등을 조율하게 될까요? 한국이 우리 편에서 움직일까요?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강도현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구경하지 않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개입할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협력할 건지 독자적으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요. 그건 다음에 알게 되겠죠. 그가 다시 저를 부르거나 아니면 한국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어쨌든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요.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 나름의 계산이 있고 그들 나름의 계획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걸요.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돌아가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강도현을 만났다고요.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 해석을 덧붙여야 할까요? 밀러가 믿을까요? 데이비스가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한국이 질서를 만들겠다고요? 그들은 웃을 거예요. 작은 나라가 무슨 질서를 만들어요? 라고 하겠죠. 동맹이니까 결국 따라올 거야. 라고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도현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농담도 아니었죠.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구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제가 그를 다시 보게 된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가 한 말이 전부 현실이 됐기 때문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강도현과의 만남, 한국의 입장, 그들이 말한 계획을요. 밀러는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질서를 만든다고요? 그가 되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진지해 보였어요. 허세 같지 않았습니다. 밀러가 웃었어요. 지켜보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중국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신장에서 추가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일본은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고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바빠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군사적 움직임이 없었어요. 국방비 증액 발표도 없었고 새로운 무기 도입 계획도 나오지 않았죠. 일본처럼 공격 능력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현이 그렇게 거창한 얘기를 해놓고 정작 움직임이 없다니요. 구경하지 않겠다더니 결국 구경만 하고 있는 건가요? 역시 허세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국 톰슨이 저를 불렀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중앙아시아 물류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이었습니다. 물류 경로가 표시돼 있었는데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물류 허브가 생겼어요. 톰슨이 설명했죠. 한국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중앙아시아 내륙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있어요.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톰슨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물류 창고, 철도 연결, 항공 화물 터미널이 표시됐습니다. 전부 한국 기업이 투자한 거였죠. 중국이 불안정해지면서 기존 물류 경로가 흔들리고 있어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통과하는 루트가 불안해진 거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물류였죠. 다음 주에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캐서린이 브리핑했죠. 한국이 중앙아시아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투르크메니스탄과 계약을 맺었어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상당합니다. 캐서린이 답했어요. 한국 연간 가스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수송 경로도 새로 구축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통과하지 않는 루트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도현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류와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흔들리면서 생긴 빈자리를요. 그 다음 달에는 산업 분야 보고서가 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었어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폴란드에 새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우회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은 일관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군사가 아니라 경제였어요. 무력이 아니라 기준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병력을 계산하고 있을 때 한국은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약해지면서 생긴 공백을요. 물류에서, 에너지에서, 산업에서요. 회의에서 이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밀러가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영리하네요. 그가 인정했죠. 총 한 방 안 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데이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군비를 늘리고 있고 중국은 내부 문제로 바쁘고 그 사이에 한국이 경제 거점을 장악하고 있네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개입입니까?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했어요. 개입이라기보다는 흡수입니다. 흡수라고요? 밀러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강도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질서는 누군가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한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질서를 흡수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물류 기준을 자기네 방식으로 정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자기네 손에 넣고 산업 표준을 자기네가 주도하는 거죠. 나중에 정세가 안정되면 그 기준이 그대로 남게 돼요. 한국이 만든 기준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물류망, 에너지 경로, 산업 거점들이 표시돼 있었죠. 그건 우리가 주시해야 할 일입니까? 데이비스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밀러가 손을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가 말했죠. 한국은 동맹이잖아. 그들이 영향력을 확장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질서가 정말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그들이 기준을 정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동맹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겁을 먹고 무장을 강화했어요. 군비를 늘리고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했죠. 미국은 그걸 환영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된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제를 움직였죠. 물류를, 에너지를, 산업을요. 총 한 방 안 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영리한 걸까요? 일본처럼 무장을 강화하는 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한국처럼 경제 기준을 선점하는 게 나은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었죠. 강도현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구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었죠.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았어요. 구경하지 않는다는 건 군대를 보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운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싸우거나 준비하는 동안 조용히 기준을 장악한다는 뜻이었죠. 이건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흡수였어요.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강도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중국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프간 잔존 세력 이동, 신장 사건, 중국 방공망 실패, 일본 재무장, 한국의 물류와 에너지 진출까지요.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림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그림이요. 밀러가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 종합평가를 써달라고 했어요. 중국 상황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고 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동아시아 정세 재평가, 한국 변수 분석이라고 썼죠. 그리고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기존 틀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분류해왔습니까? 저는 과거 보고서들을 뒤져봤어요. 파일을 열어서 검색했죠. 한국 관련 평가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완충지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측 갈등을 흡수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중간 지점이라고요. 오래된 분류였어요. 냉전 시대부터 써오던 표현이었죠. 다른 문서에는 전선 국가라고 돼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라고요. 미국의 방어선 일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라는 뉘앙스였죠. 한국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 전략의 일부로 취급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았어요. 한국은 완충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며 중립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물류를 장악하고 에너지 경로를 확보하고 산업 기준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전선 국가도 아니었어요. 북한과 대치하며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뒤에 숨어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죠. 독자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도현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질서는 누군가가 만든다고 했죠. 한국은 구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요. 기준을 선점하고 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요.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산업 표준을 주도하면서요. 나중에 정세가 안정되면 그 기준이 표준이 되는 거였죠. 한국이 만든 질서가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분류를 입력했습니다. 기존 분류 수정 필요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아래에 적었죠. 완충지대라는 분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 다음 줄에 또 적었습니다. 전선 국가라는 분류 역시 부적절함. 한국은 방어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 질서 형성에 참여하고 있음. 그리고 새로운 분류를 제안했어요. 질서 설계 국가라고요. 한국은 군사적 개입이 아닌 경제적 기준 선점을 통해 지역 질서를 설계하고 있음. 물류,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표준을 수립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임. 이는 전통적 패권 경쟁과 다른 형태의 질서 구축임.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봤습니다. 질서 설계 국가라는 표현이 거기 있었어요. 처음 써보는 분류였죠. 우리 문서 어디에도 없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았어요.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죠.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비교 분석 항목을 추가했어요.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달랐는지를요. 일본은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중국 불안정에 대응해 국방비를 2배로 늘렸고 공격 능력을 공식화했음. 군사력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전통적 방식을 택했음. 미국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라고 이어서 썼죠. 동맹을 결속시키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음.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유지했음. 그리고 한국 항목을 썼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라고요. 군사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음. 대신 경제적 기준을 선점했음. 물류,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빈자리를 채우고 표준을 수립했음. 결과적으로 군사적 충돌 없이 영향력을 확대했음. 저는 그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겁을 먹고 칼을 갈았어요. 미국은 힘으로 누르려고 했죠. 하지만 판의 방향을 정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한국의 전략은 전통적 패권 경쟁과 다름 이라고 시작했죠.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기준을 통해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한국이 설정하는 기준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는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함. 타이핑을 마치고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을 봤는데 워싱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방금 쓴 보고서를 생각했습니다. 질서 설계 국가라고요. 한국을 그렇게 분류한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 문서에서 한국은 항상 부차적인 존재였거든요. 중국 다음, 일본 다음, 북한 다음이었죠. 신경 쓸 게 없는 예측 가능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스스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예요. 아니,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예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과거 보고서들이었어요. 한국은 완충지대, 한국은 전선 국가라고 적힌 것들이요. 이제 그 문서들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새로 쓴 보고서가 그걸 대체할 거였어요. 질서 설계 국가라는 새로운 분류로요. 밀러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동의할까요? 아니면 과장이라고 할까요? 한국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냐고 의심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한국은 변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몰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준비하고 있었는지도요.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면서 워싱턴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일본은 무장했고
미국은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판의 방향을 정한 건 한국이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밀러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로 갔더니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읽어봤습니다. 밀러가 말했죠.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할지 기다렸어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잠시 침묵했어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생각하는 것 같았죠. 질서 설계 국가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류인데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존 분류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어서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건 워싱턴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압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무시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밀러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그가 말했죠. 전체 상황을 정리하는 종합 보고서요. 이번 분석을 포함해서요. 상부에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죠. 지난 몇 달간 벌어진 모든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프간에서 시작된 이상 신호부터 한국의 질서 설계까지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동아시아 정세 변화 종합 분석. 한국 변수의 부상이라고 썼죠.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론부터 썼어요. 지난 수개월간 동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 이라고 시작했죠. 아프간 잔존 세력의 이동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이 지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 본 보고서는 그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본론을 썼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아프간 북부에서 무장 세력 이동이 감지됐고 그들이 중국 신장으로 향했다고 썼죠. 신장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중국이 테러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의도된 자극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취약성 부분도 썼어요. 50개 이상의 민족이 강제로 통합돼 있고 신장에서 불안정이 시작되면 연쇄 반응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죠. 최악의 경우 영토 3분의 1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대응도 정리했어요. 일본은 중국 불안정 시나리오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난민 유입과 해상 불안정을 우려해 군비 강화를 결정했다고 썼죠. 국방비를 2배로 늘리고 공격 능력을 공식화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대응도 썼어요.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고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고 적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이니까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예상했다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판이었다고요. 한국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았음. 이라고 시작했죠. 대신 경제적 기준 선점 전략을 실행했음. 물류,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 불안정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워나갔음.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물류 허브 구축, 가스전 개발 참여, 반도체 공급망 재편주도 등을요. 다른 나라들이 병력을 계산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기준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썼죠. 중국 방공망 실패 건도 포함했습니다. 헬기 하나 막지 못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어요. 문제는 무기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신뢰였다고 적었죠. 중국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 썼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강도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요. 질서는 누군가가 만든다고 했죠. 한국은 구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카페에서 만났을 때 했던 말도요. 중국은 이제 자기 힘을 믿지 못한다고요. 그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감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결과를 말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전부 현실이 됐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론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아프간의 불씨는 중국을 흔들었다 라고 썼습니다. 신장에서 시작된 불안정은 중국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라고 이어서 적었죠.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일본은 무장했다 라고요. 중국 불안정에 대응해 국방비를 2배로 늘렸고 공격 능력을 공식화했다. 겁에 질린 일본은
칼을 갈기 시작했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요. 미국은 압박했다. 라고 썼습니다. 동맹을 결속시키고 중국 견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라고 이어서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을 기회로 바꾼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론이었거든요. 한국은 늘 마지막에 따라온다고 생각했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는 예측 가능한 동맹이라고 봤죠. 그런데 지금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기회로 바꾼 국가는 한국이라고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나왔죠. 따뜻했어요.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보고서를 손에 들고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프간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나라가 결국 판을 가져간 이야기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결론이 거기 있었어요. 아프간의 불씨는 중국을 흔들었고 일본을 무장시켰다. 그러나 이 혼란을 기회로 바꾼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는데 워싱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불빛이 빽빽했죠. 강도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지기 전에 그가 했던 말이요. 강한 나라는 싸움을 이깁니다. 그가 말했었죠. 군사력으로요. 경제력으로요.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다릅니다. 싸우지 않고 판을 가져갑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일본은 강해지려고 했어요. 군비를 늘리고 무장을 강화했죠. 싸움에서 이기려고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압박하고 봉쇄하고 견제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했죠. 빈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렸고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판을 가져갔죠. 준비된 나라는 판을 가져간다.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퇴근할 시간이었죠. 보고서는 내일 밀러에게 전달하면 됐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죠.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짜는 나라였어요. 건물을 나서면서 워싱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죠. 강도현의 마지막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강한 나라는 싸움을 이기고 준비된 나라는 판을 가져갑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판을